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한국사 2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 정조의 안경입니다. 정조 임금은 사실상 이 학자풍이죠. 이 신하들보다 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신하들을 이제 직접 가르치고 또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학자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이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꼬장꼬장한 스승 같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안경의 유래와 또 이 조선의 아주 특별한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 경주 남석 안경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안경이 조선에 들어온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정조의 고민거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정조 임금이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안경 착용 예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군수물자였던 풍안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안경과 관련된 씁쓸한 이야기 몇 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조의 고민거리인데요. 이 꽃은 그 백꽃이에요. 이화라고 얘기하는 이 백꽃입니다. 이 대한제국의 국화였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형군인 정조에게도 말년에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국 문제로 좌의정 이병모와 만난 자리에서 정조는 그 고민을 슬그머니 다음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본래 잣된 책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삼국지 등과 같은 책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평소에 내가 읽는 책은 성인과 현인들이 남기신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게임은 안 하고 공부만 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올봄 이후로는 더욱 심하여 글자의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정사에 대해 낙점을 하는 것도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하는 일인데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니 6월에 있을 몸소하는 정사도 시행하기가 어렵겠다 라고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그 괴로운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에 나갈 때 눈이 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 사정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통탄해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나의 시력이 점점 이전보다 못해져서 경전의 문자는 안경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안경은 200년 이후 처음 있는 물건이므로 그래요.
정조의 200년 전이라고 하면 1600년대 후반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조선에 안경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쓰고 조정에서 국사를 처결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다. 요즘 일기 등,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승정원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일기라고 적어 놓긴 하지만 사실상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일 보고서, 일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일기 등 문서를 상고해 볼 일이 있었는데 역시 마음대로 훑어보기가 어려웠다. 이는 예사로운 눈병이 아니어서 깊은 생각을 하거나 복잡한 일이 있을 경우 어김없이 이상이 생겨 등골에 태양경과 좌우 옆구리에 횃불이 타는 듯한 열기가 있는데 이것이 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1799년 기록이죠. 다시 말하면 정조는 1년 후에 이제 승하하게 됩니다. 이 정조와 관련해서는 뭐 독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록 기록들을 보면 이 정조는 그 시절에 이미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병은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지병이 있었고 그 지병의 후유증으로 승하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의 고민은요,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다 하시네, 뭐 이렇게 그냥 안경 불편한,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 끼면 되는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정조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노안이 찾아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정조는 이 조선의 어느 임금보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25세 때 왕위에 오른 그는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죠. 과거에 합격해 등용된 관리들에게 자신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평소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여기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당시에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한 4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뭐 20년이 뭐죠? 한 30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10대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뭐 했다고 해도 거의 30년 세월을 공부만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또 졸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랬던 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문신들, 공부 꽤나 한다는 그 문신들을 직접 가르쳤다는 점에서 얼마나 평소에 이 피나는 공부를 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따라서 눈이 나빠진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훈장쯤으로 치부해도 좋을 만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신하들 앞에 안경을 끼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예법에 의하면 정조의 고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경과 관련한 예법은 매우 까다로웠죠.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면 안 되고, 대중이 모인 자리이거나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쓰면 안 됐습니다. 또한 임금일지라도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보는 경건한 자리에서 이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이 예의였죠. 신하에 대한.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정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독살설이 아주 강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조실록에 보면 이 상복 입은 벼 이야기를 통해서 정조가 곧 승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1800년 6월 28일 유시 오후 6시경에 정조는 창경궁의 영춘원에서 승하합니다. 그날 실록에 의하면 양주나 장단 등의 고을에서 한창 잘 자라던 벼포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얗게 죽어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상복을 입은 벼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결국은 정조의 죽음을 예고하는 징후가 이 시기에 빈발하게 됩니다. 이 양주는 북쪽에서 큰 고을이었고요. 이제 남쪽에서 한양 남쪽에서 큰 고을은 사실상 광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나 광주가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동, 봉은사까지 그러니까 이 강남쪽으로 대부분의 땅, 지금 분당이 있는 곳도 광주군이 있고요. 성남이 있던 곳도 사실상 광주군이었죠. 이 광주군이라는 것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구석에 처박힌 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여기 지명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안경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동양 기원설과 또 이태리의 이제 유리공들이 이제 안경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동양 기원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250년경 몽골 지방을 여행하던 프란치스코 수도사였던 윌리 투푸크가 이 몽골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동료 수도사인 베이컨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그 후 1268년 베이컨이 유럽 최초의 안경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설이고요. 또 하나의 설은 이 13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유리공들이 안경을 처음으로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크로드를 통해 이 원나라 때부터 중국에 전파되었고 16세기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면서 명나라 사신으로 간 사람에 의해 이 조선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안경이요. 뭐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성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선조 때 이 일본에 이제 외교사절단으로 가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감로를 박했던 바로 그 김성일입니다. 이 김성일 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이냐 임진왜란 전에 이미 도입이 됐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여러 역사적 사실들도 아까 200년 전이라고 이 정조임금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16세기 말이 되겠죠. 이 16세기 말 무렵에 안경이 조선에 유래되었다는 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였던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 이 안경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니까요. 임진왜란 시 강화협상을 위해 조선에 온 명나라 장수 심유경과 일본 숙녀였던 현소가 작은 글씨를 볼 때마다 안경을 끼고 읽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안경은요, 가장 오래된 안경은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 산정을 탐지하고자 파견된 김성일의 것입니다. 이 안경은 경북 안동에 거주하던 그의 14대 손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서 1984년에 이제 이것을 가보해서 이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식이며 끈으로 귀에 걸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경은 우리나라 안경의 역사가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임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게 김성일의 안경입니다. 이게 안경집이고요. 이 안경은 반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집에 쏙 들어가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안경 태가 있는 건 아니고 끈으로 이제 귀에 걸고 이제 코에 걸어서 안경을 쓰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선의 이 특산물 중에 하나죠. 이 경주 남석 안경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어떻게 보면 지방 특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 언어학자 중에 황윤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문집 중에는 이 경주 남석 안경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죠. 즉 경주 부윤 민기가 1630년경 경주에서 만들어진 남석 안경을 착용했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주 남석 안경은요, 경주 남산에서 생산되는 수정을 가공해 만든 것입니다. 당시 경주 지역의 특산품이었죠. 특히 이 안경을 착용하면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더운 곳에서도 시원하며 기온차에 의한 서리가 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정 렌즈가 유리 렌즈보다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말로 짐작이 됩니다. 서리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경을 끼거든요. 뭐 얼굴을 보여드릴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안경을 끼워요.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이 서리가 껴가지고 아주 좀 고생이 심한데 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겨울엔 정말 마스크는 못 써먹겠더라고요. 이 안경에 서리가 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 아유 뭐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누가 보상을 해주죠?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께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선 최고의 경주 남사안경에 실물을 좀 보고 싶었는데 실물은 없고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이 해상도가 영 나쁘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하튼 이 경주 남산에서 이제 채굴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안경입니다.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의 이 코리안 스케치라는 이 책 속에도 이 경주 남석 안경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주 남석 안경은요, 이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던 명품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 이 게일의 이 한국 스케치의 그 일화가 남아있죠. 게일은 이 조선의 한 양반으로부터 경주 남석안경을 30냥에 구입했고요. 그것을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6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게일은 이 안경의 원래 가격은 15달러 정도라고 밝히면서 조선 가정의 두세 달치 수입을 몽땅 털어내야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경주 남산 안경은요, 경주 남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수정 채굴이 전면 금지되고 마지막 남은 안경 제작 기술 전수자가 사망하면서 현재는 맥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예, 김득신의 이 투전판이에요. 그런데 투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술도 있네요. 그렇구나. 갑자기 술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투전판에서 안경을 끼고 있네요. 돈을 더 따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이 풍속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뭐 풍속화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궁정화가들이 소위 말하는 풍속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이 군주라는 사람들은 임금들은 구중궁궐에 갇혀 있죠. 바깥 출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뭐 배를 굽는지 뭐 돈은 어떻게 버는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정화가에게 명을 내리죠. 요새 백성들이 잘 사는지 뭐 시장판이라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와라. 사실상 기록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림을 그려오죠.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그거는 뭡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좀 그려보지 그래. 나는 이게 더 재밌는데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가서 그리는 거죠. 어떤 임금께서 이 투전판의 모습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도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한번 그림으로 그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안경을 착용한 이 투전판의 모습을 그리게 된 것이죠. 안경에 얽힌 씁쓸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안경을 찾아라. 이건 무슨 얘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 8월 이 일본 전 총리 대신 이토가 내한하자 외무부에서 외무 대신이 이 축하연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후 상 위에 놓아두었던 이토의 안경이 깜짝같이 사라지게 되죠. 이토가 화를 내고 돌아가자 조정에서는 심부름을 했던 하인과 하급 관리들을 잡아들여 신문했고 수십 명이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큰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장안의 여론이 들끓었고요.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일본인들에 대한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열흘 후 결국 하인 한 명이 그 안경을 훔쳤다는 발표가 났고 범인은 안면도에 유배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로는 그날 잔치에 기생으로 탈출된 궁녀 한 명이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일으킨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씁쓸한 얘기죠. 궁녀가 어떻게 기생으로 돌변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안경을 끼고 고종을 아련한 오이시 공사의 무엄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에도 일본인의 안경 때문에 조선인이 유배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해온 일본 오이시 공사가 고종을 아련하려 이 대전에 들려는 순간 당시 궁정 통역관인 배정자의 남편 이 현영운이 그를 급히 불러 세우게 되죠. 오이시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궁정 통역관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이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통역관으로 삼았겠죠. 대부분 중인계층에서 이 통역관들이 배출이 되고요. 이 현영우는 임금 앞에서 안경을 벗는 것이 조선의 예절이라며 안경 벗기를 청했지만 이 오이시 공사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고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를 놓고 후에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자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고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결국 죄도 없는 현영운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죠. 사실상 배정자, 통역관은 중인 출신이고 결국은 그 남편인 현영운도 중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냥 중인이라는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이 현영운이 유배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분제가 사회가 낳은 비극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척의 목이라고 해서 칼날이 들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임금 외척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무례한 행동을 했길래 이 목에 외척이라도 목에 칼을 들이대면 들어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안경과 관련된 예법 때문에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조병구 자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병구는요,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외삼촌이자 이조 판소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병구는요, 고도근시여서 안경을 써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었죠. 어느 날 안경을 쓴 채 입고란 그는 헌종이 마주오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현종은 자기 앞에서도 안경을 벗지 않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아무리 외척의 목이라고 해서 칼날이 들지 않을까 라며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헌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어리다고 신하가 무시해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조병구는 여동생인 조대비, 즉 신정왕후를 만난 자리에서 안경을 낀 채 앉아 있다가 헌종과 우연히 또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결국 조병구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날 밤 끝내 음독 자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안경이 가지고 온 아주 씁쓸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조선시대 안경 착용법, 이 예법,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자살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조선시대에 이제 안경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아까 투전판에서 이 도박하던 아저씨가 안경을 끼고 도박을 하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안경이 일반 평민들에게도 이제 일반적인 것이 돼 가고 있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의 용도 중에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조선시대 기병들이 있죠.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기병들은 이 풍안경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풍안경이란 게 뭘까요? 이렇게 안경의 사용이 조금씩 일반화되면서 군대에서도 전투용으로 사용되게 되죠. 그 안경은 다름 아닌 풍안경입니다. 일종의 오늘날의 고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이나 말을 타고 적진을 돌격해야 하는 기병에게 풍안경이 보급되었습니다. 이 풍안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정무가 청나라 영경에 다녀온 후 집필한 이변기에 등장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위에게 이정무의 장인이 배로 만든 적삼과 바지 2벌 그리고 풍안경 하나를 주죠. 특히 조선 후기 중앙군령 중 하나인 이 금이용에서는요, 용호용과 더불어 기병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곳에 배급된 이 군수물자 중에 풍안경의 숫자는 무려 530년에 이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먼 거리를 살피는 천리경도 있었어요. 지금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망원경이 되겠죠.
이 천리경은 9년 전쯤에 1면만 보급되었습니다. 한 벌만 이제 보급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최고 책임자만이 천리경을 통해서 이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의 통태를 확인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은요, 뭐 7주차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주차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다른 문화를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화 혹은 중국의 문화가 됐던 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선시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 내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4, 5주차에 이제 학교의 공지사항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중간고사와 관련된 이 공지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상 공지가 오늘 왔더군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를 할까 하다가요, 이 조선과학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과학 관련 기록들을 뽑아서 사실상 현대 이야기까지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빔밥꽂기도 하고 좀 맛깔스러운 그런 맛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와 과학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잘 버무린 그런 작품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출판사에 좀 문의를 해봤어요. 혹시 학생들에게 싸게 좀 싸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전자책은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이 조선과학실록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에서 과학 관련 기사들을 뽑아낸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역사적 사실 5가지를 책 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아주 재밌는데, 요건 새로운데, 그런 것들을 한 5가지, 전체를 다 읽고 5가지를 한번 추려서 책 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이 짜집기한 경우가 제법 많더군요. 의외로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과감히 3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런데 30점 감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요. 이 총점에서 30%, 100점 만점에 30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4월 23일 금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11시까지, 저녁 11시까지,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받고요. 이 분량은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스타일을 지정을 원래는 안 하는데요. 요새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안이 생겨가지고 좀 가물가물거려요. 이 정조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제가 너무 격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정조 임금님께.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꼴은 이 맑은 고딕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한 11포인트 정도 주시고요. 11포인트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간은 160% 정도면 눈에 피로감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간은 이 160%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출할 곳은요, 이 클래스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4월 23일 날 그 언저리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4월 23일 금요일 날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제를 내면 하루 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뚝딱 만들어서 휙 던져버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참 재주도 좋다. 여하튼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읽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라는 의미에서 4월 23일 날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다음 주엔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